안녕하세요. 야, 바쁜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찌나 바쁜지 정신이 없습니다. 어, 공적인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일들을 좀 마무리 짓고, 어찌면 홀가분한 그 연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연휴를 잘 편히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음, 자, 이번 주에는 그 미치 앨범의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저승세계, 그죠? 저승세계를 이제 만나봤는데 지난주하고 단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금오신화를 보고, 어, 불교의 탱화가 표현하고 있는 이 지옥, 저승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결국 이제 죽음은 내 삶을 어, 행복하게, 윤택하게, 어, 뭐, 정말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이 이 헛되지 않도록 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한 3년 정도 이 생사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사실 이 생사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이 예전에 그 선비들이 지니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들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들은, 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이 저승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전체가 다 이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이 논문이 대단하죠. 엄청나게. 예전에는 음양과 귀신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율곡 선생이 쓴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들. 예전 선비들은, 웬만한 그 유학자들은 대부분 생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또 어디로부터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이 쿤돈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결국 이 쿤돈의 영화도 음, 그 삶을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부분들도 이 쿤둔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 죽음을 그렇게 크게 이제 어, 뭐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살았으니 죽음을 맞이하는 통과 의례 정도로서 죽음을 인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학에 있어서의 선비들도 죽음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이 모였을 때, 삶이 이루어지고, 혼이 내 몸을 떠났을 때,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땅으로 돌아가고, 이 혼은 원래의 자리로 가고, 그 정기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인식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라고 하는 부분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그 육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흩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과 삶의 분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들이 결국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뭐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 그리고 또 이제 꼭히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들이 이 삶을 아름답게 삶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하는 기회로서의 죽음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 책이죠. 이 책,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어, 이제 꼭 한번 읽어봄직한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뭐 다른 것보다도 요 미치 앨범에 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미치 앨범에 그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음, 자, 요 원고는요, 2005년도죠. 2005년도에, 어, 쓴 이제 원고입니다. 이 방송 원고이죠. 어, 당시에 이제 책을 한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어, 프로에서 바로 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래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 책을 먼저 읽고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도 읽게 되는데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저에게 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했고, 물론 이제 충룡이라고 하는 책의 귀신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명확하게 내가 죽음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에 이제 만났던 이 미치 앨범의 이 책들이 사실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율곡 선생님 뭐 생사론이라든가 사생론이라든가 귀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아무튼 어, 오늘 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미치 앨범의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 이 어떤 삶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도 역시 죽음 이후 자신의 삶을 만남으로써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자, 이 책이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 가서 만났던 다섯 사람이라는 거죠. 다섯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다섯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 힘들었던 부분들, 잊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리웠던 부분들, 분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화해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저승세계에 가서, 자기로 인해 죽었던 파란 사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대위를 만나게 되고, 그죠? 자기가 미워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만나게, 전쟁의 와중에서 불갑을 죽이게 되는 필리핀의 한 소녀에 대한 얘기라는가. 우리들 삶에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저승세계에 가서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미치 앨범이 이 책에서 맨 앞에 음, 이 서문에서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을 보기 전에 이 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타임지에서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놀이공원 정비공으로 평생을 보낸 에디, 주인공이 에디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아는 채 스스로 무의미한 생이라고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그가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그들의 깊은 인연의 실타래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결국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처럼 여기 타임지에서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그들의 깊은 인연의 실타래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모든 독자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여기 퍼블리셔스 위클리라고 하는 그 곳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명예와 부가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세상에서 홀로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만의 천국, 자신의 천국이죠. 자신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헌시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차분하고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명쾌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타임지죠. 요거는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차분하고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명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이 책에 담긴 것은 에디의 인생이 아니다. 자, 주인공이 에디거든요. 에디인데 에디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다. 이 글이요, 이 책은 아주 짧습니다. 이게 뭐 단숨에 뭐 1시간 정도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작은 분량의 책인데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왜 몰랐을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설이죠. 인간은 혼자만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인연으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연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서양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사소한 행동도 다른 누군가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사소한 행동도 다른 누군가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실을 저자만의 독특한 필치로 잔잔하게 담아내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작품입니다. 에디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보석 같은 책.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삶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이룰 때의 감동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한 듯 하면서도 독특한 플롯에 녹아있는 작가 특유의 감성이 변한다. 삶이 고통스럽고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 싶다. 미치 앨범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죠?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누구든 에디와 그가 만난 사람들의 삶을 조각조각 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추다 보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자, 이렇게, 자, 미치 앨범이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국어판 특별 서문이라고 해서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이게 참,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과 생각들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역시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다는 거죠. 인종과 대륙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생각과 사유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최근 들어서도 더욱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고 여러 해 전 이 책의 첫 대목에 그렇게 썼다. 자, 이 미치 앨범의 이제 서문입니다.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여러 해, 여러 해 전 이 책의 첫 대목에 그렇게 썼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중국에서 만난 5사람이 한국에서 재출간되어 정말 기분이 좋다. 이 책이 내 작가 생활의 이정표였을 뿐 아니라
바로 한국의 독자들이 그 이정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6년 전에 나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는 간단한 회고록을 썼다. 죽어가는 노 은사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직 그의 병원 치료비를 대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었다. 그래서 그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책은 출간되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5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찾아갔다. 자,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갑자기 나는 인생의 축복과 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작은 책이 전 세계의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에 전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뭘 할 것이냐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이전까지 내가 쓴 글은 보도나 기사 같은 실화였다. 하지만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보다는 강력한 실화는 없었다. 어떤 실존 인물도 모리 교수가 드리운 커다란 그림자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소설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시도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말아요. 란 말도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소설가들이 창작의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옴짝, 옴짝 달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책을 써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허구이고 마법 같고 심지어 동화 같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은 실존했던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 실존했던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그는 바로 나의 삼촌 에디 바이치먼이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에드먼드, 에디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자신의 삼촌이 바로 에디다. 에디 삼촌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다. 그는 투박한 노동자였는데 가장 서글픈 것은 항상 자신을 하잘것없는 존재로 치부했다는 사실이다. 하잘것없는 존재. 예, 하잘것. 이, 이 구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저는 하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구절 같은 여기 두 번째 그 희생의 장에서 어, 대위 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이제 상관인 대위를 만나게 되죠. 이 대위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에서 그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위님 보십시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줄곧 같은 아파트에서만 살았을 뿐 아니라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정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하찮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첫 소설 쓰기라는 험난한 판에 뛰어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던 에디 삼촌을 통해서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매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 이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는 없다는 거죠. 모두가 소중한 어, 존재이다. 자, 이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명에 대한 어떤 인식들요. 이제 이 천명.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늘이 명령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천명을 타고 태어나는 거죠. 자, 천명. 천명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의 본성이
바로 이제 천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것인가? 결국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명령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존재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귀한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문의 목적은 뭐냐면 복기초, 예, 복기초예요. 복기초. 그래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학문의 목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논어의 맨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예요. 복기초. 그의 처음을 회복해라. 자, 그 자신이죠. 그 자신. 우리들입니다. 이 그 기자는 이제 여기서 그, 나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의 처음, 이 복기초, 처음 되는데 이 처음을 회복해라. 복은 회복하다. 되돌리다. 그것으로 돌아가다. 이런 거잖아요. 회복하다. 그것으로 돌아가다. 회복하다. 모든 것을 되돌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기초거든요. 그 복기초,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나의 본성으로 가는 것이고 이 본성은 뭡니까? 하늘이 명령한 근원적인 그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참 귀한 존재이고 선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다.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솔성, 이 본성이 부여해 나가는 이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다. 즉, 우리의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게 바로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된 얘기거든요. 가장 중심된 얘기. 그렇다면 이제 이 미치 앨범이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이제 중용에서 말하고 싶은 이 우리들의 본성에 대한 그죠? 천명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천명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같이 호흡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명을 알지 못하면 지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죠? 이 지인이에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왜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면 내 존재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무엇을 추구해 나가느냐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어떤 존재인가? 아주 귀한 존재죠. 하늘이 명령한 그런 존재, 소중한 존재. 그런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세상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매달렸다. 미치 앨범이 서양에서 태어나서 서양인의 시선에서도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 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삼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아마도 지금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 천국이라고 하는 무대가 뭐 어디죠? 내 삶의 자리라는 거죠. 내 삶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도스토옙스키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도스토옙스키가 질문을 한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랬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시베리아 형무소로 이제 가게 되지,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유배를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짓을 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죽고 싶을 만큼 저 인간들, 저런 더러운 인간들과 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것도 살만한 곳이다. 라는 마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형무소가, 예, 그 유배지 형무소가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배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처럼 저 인간들은 사악한 놈이야. 저 나쁜 놈들이야. 이곳은 지옥이야. 그죠? 지옥이야. 이렇게 늘 생각을 했다면 아마 어, 형무소에서의 6년인가 아마 거기 지냈을 겁니다. 6년인가 7년을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지냈는데 그 기간들을 지낼 수 있었을까? 못 지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한번 돌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었다는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미치 앨범도 에디라고 하는 삼촌을 통해서 에디 삼촌에게 어, 하찮은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었다. 결국 에디 삼촌이 평생 삶을 영위했던 그곳을 천국으로 만든 거죠. 자, 천국으로 만드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5명의 사람을 소환한다는 거죠. 5명의 사람들을 소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파란 사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터에 같이 있었던 대위.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신을 구박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외면했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스스로 평생 어, 그 단테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와 같이 예, 이 에디도 바로 자신의 아내인 마가렛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 마가렛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천국에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죽인 필리핀 소녀입니다. 전쟁터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네, 무대를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내 삼촌 같은 이들의 인생이 서로 연결되고 어떤 일이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곳의 모든 영혼은 서로 맞닿아 있고 때때로 세상과 연결된다. 에디가 소설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우리가 그런 요정에서 만날 법한 이들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알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다. 에디가 지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은 뒤늦은 선물과도 같다. 그가 이곳에 있을 때는 줄 수 없었던 그 대신 이 선물을 한국의 모든 독자들과 함께 나눈다.
뭐, 요 뒤로 몇 마디 이제 더 이제 해놓았는데, 요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했고, 음, 자, 이 책은 프롤로그, 끝이면서 시작인 이야기, 프롤로그, 첫 번째 만남, 인연의 장, 두 번째 만남, 희생의 장, 세 번째 만남, 용서의 장, 네 번째 만남, 사랑의 장, 다섯 번째 만남, 화해의 장, 그리고 에필로그. 에필로그가 모두가 하나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이제 끝이면서 시작인 이야기. 자, 우리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죽음은 삶의 끝이다라고 보지만 삶의 끝에서, 즉 죽음에서 우리는 다섯 명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던, 내 삶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던 다섯 사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또 다른 다섯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는 죽으면 누구를 만날까요? 자, 그래서 인연의 장, 인연, 희생, 용서, 사랑, 화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 프롤로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디라는 사람이 햇빛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죽음이란 끝이다. 하지만 끝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그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에디는 인생의 마지막 시작을 바닷가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 루비 가든에서 보냈다. 공원에는 흔한 볼거리들과 널빤지를 깔아 만든 나무 산책로, 페리스 회전 바퀴, 롤러코스터, 범퍼카, 매점 등이 있었다. 또 물총으로 광대의 입에 대고 쏘는 놀거리도 있었고, 프레디 나카라는 새로운 놀이기구도 있었다. 자, 위에서 툭 떨어지는 프레디 나카. 자, 이야기는 바로 이 놀이기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이 프레디 나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프레디 나카 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마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애 어릴 때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서 애 혼자 거기에 태울 수가 없어서 같이 타고 올라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 간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간이 좀 커요. 이제 그래서 아이는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행복했지만 저는 악몽이었어요. 아무튼 이 프레디 나카라고 하는 이 놀이기구의 벨트가 풀리면서 프레디 나카 기구가 떨어지면서 요 밑에 소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정비공이었던 이 에디가 이 아이를 밀쳐내고 프레디 나카 이 놀이기구에 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죽을 당시 에디는 땅딸막한 백발의 할아버지야. 83살의 할아버지. 목은 짧은 데다 가슴은 맥주통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왔으며 팔은 굵고 오른쪽 어깨에는 빛바랜 문신이 있었다. 다리는 가는 데다 혈관이 툭툭 굵어져 보였고 전쟁에서 다친 왼쪽 무릎은 관절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 널쩍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약간 튀어나온 아래턱과 희끗희끗한 구레나루 탓에 실제보다 고집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그는 왼쪽 귀에 담배를 끼우고, 이 왼쪽 귀에 이렇게 담배를 끼우고, 이렇게 끼우죠. 허리띠에는 열쇠를 매달고 다녔다.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하고, 그죠? 고무창이 달린 구두와 낡은 모자, 그리고 연갈색 유니폼 셔츠는 그가 놀이공원의 정비공임을 한눈에 말해주었다. 에디는 놀이공원에서 정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매일 오후 놀이공원을 돌면서 기구를 점검했다. 문어다리부터 하늘을 나는 양탄자까지 부서진 곳은 없는지, 헐거워진 나사는 없는지, 달아버린 바퀴는 없는지 살폈다. 가끔 그가 걸음을 멈추고 기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던 사람들은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에디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야. 오랜 세월을 일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면 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덜컹덜컹, 우르렁텅텅. 그날 에디는 매일 하는 것처럼 루비 가든을 돌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 노부부가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모자를 살짝 건드리면서 인사했다. 노부부도 가볍게 목례했다. 입장객들은 다들 에디를 알고 있었다. 자주 오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더 그랬다. 루비 가든 하면 에디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그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작업복 상의 가슴팍에는 정비 라는 글자 위에 에디라고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날은 에디의 생일이었다. 83번째 생일. 지난주 의사는 그에게 대상포진이 있다고 말했다. 자, 대상포진. 대상포진. 의사는 수포와 함께 신경통이 따르는 병이라고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에디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에디에게도 해수면 목마를 한 팔에 하나씩 들고 나르던 건강한 시절이 있어. 아주 오래전이긴 했지만 에디 할아버지, 저랑 타요. 에디 할아버지, 저랑 타요. 에디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롤러코스터 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이기구에 시승해서 브레이크와 운전대가 튼튼한지 확인하곤 했다. 그날은 유령열차라는 롤러코스터에 시승할 차례였다. 에디를 아는 아이들은 모두들 자기와 함께 타자고 졸라댔다. 아이들은 에디를 좋아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에디 역시 그 아이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어릴 적 그는 바로 이곳 선창가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동네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이제 자라고 생활하고 또 이곳에서 일을 하고 기름칠하고 브레이크를 조정하고 볼트를 쪼고 이곳을 떠나 새 일을 찾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적도 많았다. 자, 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